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음, 또 밝은 목소리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좀 밝아졌죠? 근데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지금 11시가 또 넘었어요. 또 아이를 재우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또 11시 20분이네. 끝나면 또 1시 되겠네 또. 또 빨리 한번 가봅시다. 이번 시간은 현대사 5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12.6 사태 이후에 어떻게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는지, 또 그의 국민들이 어떻게 맞섰는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5공화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이 도대체 뭐길래 영화까지 등장했나, 그리고 뒤이어서 노태우 6공화국까지 아주 그냥 파파파파 빠르게 간략하게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능검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선택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박정희 죽음 이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에 앉혔고, 그리고 나서 12.6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합동조사본부가 만들어졌고, 그 합동조사본부장이 바로 당시의 보안사령관이었던 6사 11기 전두환이었다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회라고 들어봤습니까? 하나회? 예, 하나회. 6사 11기 12기 출신들이 군대 내에서 만든 사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회인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박정희 시절에 이런 군사 주요 보직들을 다 담당하고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된 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 입지가 흔들리죠. 아니, 흔들렸다기보다 흔들릴 것을 예감을 했겠지.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마자. 그런데 방금 전두환 직책이 뭐라고 했어요? 합동수사본부장이라고 했잖아요.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 직책을 잘 이용합니다. 잘? 잘은 아니지. 아무튼 이용을 해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고 또 직책이 뭐였냐?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끌어내리는 그런 하극상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역들이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6사 11기 12기 하나의 사람들이었고, 방금 얘기한 게 12.12 쿠데타입니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예요. 사실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길어요. 너무 길어.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1979년 12월 12일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국민들 어때요? 이제 박정희의 18년 독재가 끝이 났습니다. 1961년부터 1900몇 년이야? 79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를 원했죠. 그런데 누가 권력을 다시 잡아? 군부 세력이 다시 잡아서 신군부 세력이 다시 군부 정권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 당시 정말 이 민주화에 대한 그런 열망과 꿈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시기를,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부터 그 다음 해 19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내리기 전까지의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단어가 왠지 사료에도 언젠가 등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외쳤죠. 시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모두들 이제 외치죠. 계엄령을 해제하라. 신군부는 퇴진하라. 그리고 유신헌법이 아직까지 존재했으니까 유신헌법 폐지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제 계속됩니다. 이 간혹 가다가 이제 전두환 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12.12 쿠데타 이후에 뭐 당시 그 시위가 광주에서만 일어난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였어요. 정말 끊임없이 열렸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즉에 제주도 빼고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15일에, 아직 5월 18일 전이에요. 5월 15일에 서울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전두환, 제가 튀어나올 거예요. 전대갈 저는 익숙해가지고. 아무튼 이 전두환 신군부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죠. 지금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아니에요. 아직 대통령 된 거 아닙니다. 신군부가 이제 압박을 합니다. 이때 비상계엄령 이제 확대 조치,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가 시행이 돼요.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 지금 제주도 빼고 전국에 이미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를 시행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 조치들이 내려져요. 언제? 1980년 5월 17일부터 5월 17일에,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바로 전날이죠. 그때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가 시행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전국의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학교 다 쉬라고. 대학 그냥 문 닫은 거예요. 대학교 문을 닫아버렸어. 대학생들이 맨날 데모하니까. 그리고 그 대학교 학내에 계엄군이 투입이 됩니다. 대학 캠퍼스에 계엄군, 군인들이 주둔을 하게 돼요.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또 혹시라도 국회에서 이 계엄령 해제를 국회의원들끼리 결의를 할까봐 이 신군부가 국회를 점거합니다. 김대중은 연행되고 김영삼은 집에 가택연금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가. 우리 지금 박정희 공부하고 있나? 꼭 데자뷰 같죠? 우리 지난 영상들에서 봤던 모습들이 뭔가 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죠? 역사가 반복됩니다.
날짜를 잘 보세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내려진 날이에요. 대학이 갑자기 휴교가 되고 캠퍼스에 군인들이 막 들이닥치고 김대중, 김영삼, 야권의 정말 주요한 이런 인사들이 연행이 되고 연금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5.18이죠. 1980년 5월 18일. 그래서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선택지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그리고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런 5.18의 배경이랄까요? 이런 배경들이 선택지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할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노태우 대북 정책까지 배울 거예요. 이 세 개 제가 현대사 처음 시작하면서 또 블로그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고 했었어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신군부의 계엄 확대 조치와 5.18의 관계를 이제 이해하시면서 선택지 배경이 나오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고 일단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대학들이 있죠. 전남대학교도 있고 조선대학교도 있고 많이들 있습니다. 그 당시에 5.18 딱 5월 18일 날 전남대학교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그 학생들이 똑같이 시위를 했었죠. 아까 외쳤던 그런 것들을 외치면서. 그런데 갑자기 계엄 확대 조치가 딱 내려졌죠. 5월 17일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5월 18일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갑자기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해요. 군인들이 막 바글바글해. 이거 뭐지? 이게 뭐디야? 아니 이게 뭐디야? 뭐디야는 안 하고 이게 뭐단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 남도 사람이지만 저 남도 사투리 잘 못 써요. 저 표준했습니다. 아무튼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네. 군인들이. 전남대 학생들이 참겠어요?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신성한 학교에 군인이 들어와? 군인이 학생을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해? 바로 시위가 들어가죠. 계엄령을 해제하라. 휴교령을 해제하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사실 저 같은 쫄보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 어떻게 해? 옆에 군인들이 총 들고 있는데 무슨 시위를 해? 집에 가서 집에 가야지.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한때 열혈 청년이었어요. 아무튼 근데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이 계엄 확대 조치 때문에 여러 일부 지역에서 시위가 있긴 있는데 광주같이 이 대규모 시위는 조금씩 잦아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왜 유독 광주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갔을까? 왜 그랬을까? 일단은 평소에 쌓였던 게 좀 있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정책이 아주 좋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역 편향이 좀 된 경향이 있었죠. 우리 지금 박정희 공부하면서 전라도 지역 뭐 없었잖아요. 우리 마산 수출 자유지역 선정된 거 배웠지. 포항제철 만들어진 거 배웠지. 경부고속도로 뚫린 거 배웠지. 이거 다 그 시험에 나옵니다. 길도 뚫리고 기업도 들어오고 공장도 생기고 경상도 쪽은 점점 발전해 가는데 이쪽은 전라도 쪽은 계속 옛날 그대로야. 뭔가 이 소외감이 생기고 위화감 조성되고 막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열받아 있었는데 그 전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엄 확대 조치 김대중이 연행됩니다. 김대중이 연행돼 버렸어요. 우리 부마항쟁이 YH 무역 사건 그 당시에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는 사건이 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마산 시민들이 김영삼은 지켜주고 싶은 정치인이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 사람들도 김대중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야당의 주요 인사였어요. 또 박정희 때 또 납치돼가지고 막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안쓰러운데 어떻게 정권이 바꿔갖고 신군부가 쿠데타 일으켜서 바뀌었는데 김대중을 또 연행해가? 열받는 거죠 이제. 광주 사람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구호에 김대중을 석방하라라는 구호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 5월 18일에 광주가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소의 시위와는 좀 달라. 느낌이 쎄합니다. 피냄새가 나요. 피냄새가. 평소에는 안 보이던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공수부대가. 손에는 곤봉과 총이 들려 있고 무차별 폭력 진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여럿 죽습니다. 제가 방금 무차별 진압이라고 했죠. 이게 제가 그냥 진압이라고 안 하고 무차별 진압이라고 한 거는 이 시위 학생들만 다치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였던 분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와서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소총 개머리판으로 미친 듯이 후드려 깐 뒤에 끌려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위대가 아니었다니까요. 조선대 의대 다니던 학생 하나는 그동안 시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학생입니다. 의대 4학년이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의사 되고 이제 꿈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데모 안 했겠지 그 친구는. 근데 그날
그날 5월 18일 날 고등학교 그 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공수부대가 나타나서 그냥 막 때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췌장하고 비장이 파열돼서 죽었어요. 청각장애인 김모 씨는 오전 일이 끝나고 나서 점심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공수부대원들한테 맞아가지고 뒤통수가 깨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팔하고 어깨가 부서지고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다 으깨져가지고 다음날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꼭 뭐 지어내는 이야기 같으시죠? 아니에요. 이게 불과 45년 전 1980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1980년에는 뭐 4살이었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4학년 그때 5학년쯤이었나? 그때 전봇대에 붙어있는 저는 사진들을 많이 봤거든요. 대학생 형아들이 붙여놓은 것 같아. 방금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들이 전봇대에 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막 머리에 가 있고 다 얼굴이 이끼려져가지고 저는 그 어렸을 때 너무나 그게 충격이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게 5.18 그건 줄 몰랐어요. 그냥 전봇대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그냥 지나갔죠. 나중에서야 알았죠. 나중에서야. 자, 아무튼 몇 년 안 됐습니다. 45년이에요. 45년. 1980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총으로 몽둥이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슨 시민군들이 무슨 조직돼가지고 막 무슨 뭐 총을 쏜 거? 이 5월 18일 날 사람 죽일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5월 19일 날 다음 날이 됐어요. 이런 이제 무자비한 이제 진압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규모가 이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1000명, 수천 명 됐어요. 5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계엄군들이 장갑차를 앞에 세우고 우리 부마항쟁 때 장갑차 투입됐었죠. 그거랑 지금 똑같아요. 다만 부마항쟁은 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정희가 갑자기 죽어서. 자, 아무튼 계엄군이 장갑차를 앞에 세우고 다음날 5월 19일 날은 총에 이제 착검을 합니다. 착검이 뭐냐면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총 그 끝에 그 칼이 있습니다. 칼. 약간 긴 칼이 있어요. 그 검을 대검을 이제 착용을 할 수 있거든요. 총에다 칼을 끼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착검이라고 하는데 착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 시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또 무차별 진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럿이 또 죽어요. 가족, 친인척, 막 친구들이 다 옆에서 죽어나갑니다. 이제 시민들이 분노하죠. 이 두려움보다는 이제 분노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보다 내 가족이 죽었다는 그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이제 뭐 항상 공부할 때나 영화 볼 때나 뭐 할 때 항상 감정이입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제 아내나 또는 제 아이나 만약 이렇게 됐다면 저는 아마 선봉에 서서 시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분노한 시민들이 그 다음날 5월 20일 날 모입니다. 몇 명이 모이냐면요. 20만 명이 모입니다. 다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제 가족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분노했던 그 택시 기사들, 버스 기사들이 이제 자기 택시 버스 끌고 와가지고 시위대 앞에 이제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광주역 앞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이 발사가 됩니다. 새벽에.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1일에는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였죠. 전남도청 또 이제 전남대학교 앞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 그날에는 대낮에 한낮에 집단 발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준 사격이 시작이 돼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광주의 모든 병원, 보건소 100몇 개 되는 그 모든 병원과 보건소에 정말 이 부상자하고 사망자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피가 모자라. 수혈해야 될 피가 모자라요. 의료기구가 모자랄 정도로 침상이 모자랄 정도로 부상자와 사망자들이 몰려듭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쏘는데 어떻게? 계엄군들로부터 이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 화순 또 나주에 있는 경찰서 그 경찰서하고 파출소에 그 예비군 무기고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들을 꺼내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시민군이 저절로 조직이 된 거예요.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한능검 선택지에 뭐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런 선택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근데 이제 막 갑자기 시위 진압을 하는데 갑자기 시민군이 갑자기 시위대에서 막 총을 들고 있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엄군이 한 발 물러납니다. 외곽으로 다 빠져요. 광주 외곽으로 다 빠지고 광주의 모든 이제 외곽도로가 다 봉쇄가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 광주가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차도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택시 운전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독일 기자 이름이 뭐냐? 무슨 뭐더라? 뭐죠? 무슨 팬터인데? 힌치 팬터. 힌치 팬터. 힌치 팬터 맞나? 아무튼 그 독일 기자가
광주에 들어온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시기죠. 시민군이 조직되고 계엄군이 물러섰고 광주가 봉쇄된 그때에 그 기자, 독일 기자 힌츠펜터가 광주에 들어온 시기입니다.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 그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힌츠펜터가 광주 막 들어왔을 때 그 유준열이랑 몇몇 시민군들이 그 트럭 타고 이렇게 가는 시민군 그 모습도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서 광주는 이제 자치가 시작됐다. 자치. 스스로 이제 치안 유지를 하고 방위를 담당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모두가 총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무기를 또 자체적으로 또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그냥 총 들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 또 필요한 치안 부분에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병원 막 보건소 거기에 이제 부상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헌혈하겠다는 사람들이 줄도 막 끝도 없이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총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나 뭐 그런 약탈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전남도청 부지사가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해가지고 양곡 쌀 방출해가지고 쌀 나눠주고 부상자들 처리하고 행정 업무도 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결국에 이제 다 투입이 되죠. 진압작전이 시작됩니다. 5월 27일에. 5월 27일. 5월 18일 날 시작돼서 5월 27일이니까 뭐 며칠인가요? 아무튼 이제 전남도청에 마지막 시민군만 남고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2시에 전남도청에 한 1만 발 정도의 실탄이 쏟아지고 진압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18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저는 광주 산지 이제 뭐 3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8년 7월에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 잘 몰라요. 사실 광주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나 근데 주변에 아직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그때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형, 누나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5.18은 참 외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좀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주면 친절하게 다 이야기해줍니다. 왜? 관심을 가져주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5.18이 광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저는 이제 근데 내년에 아마 이사 갈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지금 주말부부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을 아마 다시 전주로 이사 갈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인 전주로. 딴 얘기 하면 자꾸 딴 얘기 하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5.18 광주에 대해서 아직도 막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오고 갑니다.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당시에 그 광주에 이제 외신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본국으로 보낸 그런 기사들로 제가 대신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AFP 통신에서 1980년 5월 25일에 기사입니다. 광주의 인상은 약탈과 방화와 난동이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란 대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지금 2월 25일이면은 시민군 그 광주가 고립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광주 사람들이 절대 북한군도 아니고 폭동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 당시 외신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아침의 광주는 죽음의 도시와 같았으며 이는 명백한 학살이다.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1980년 5월 27일이면 이제 전남도청 마지막 진압작전이 끝난 그 상태였죠. 이것은 학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P통신 기자가 쓴 글이네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1980년 광주의 군대 만행으로 빚은 희생보다 더 큰 건 없었다. 대한민국의 거대 신문들은 시위자들의 가격한 행동만을 강조했고 군대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수년 동안 많은 남한인들과 일부 미국인이 광주 항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들춰냈다. 미국은 사실상 비난 또는 비판마다 마땅하다. 이건 AP통신의 한 기자가 이제 무슨 뭐 양심 그런 것 같이 쓴 거죠. 샘 제임슨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그냥 얘기할게요. 얘기하고 우리 5.18 선택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것들은 뭐 중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것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쯤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등재 이유가 이렇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의 그런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이런 진상규명 과정 등의 이런 사례가 여러 나라에 좋은 사례가 되었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사의 기록물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제 5.18 기록물 이후에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등재됐고 그 다음에 그 KBS 이산가족
찾습니다. 그 생방송 그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뒤이어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능검에서 5.18 관련해서 사료로 등장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제 우리 보통 그 묵념할 때도 자주 쓰이고 1981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5.18 그런 희생자들 넋을 기리기 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한능검 사료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알아두면 좋겠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맨날 장난으로 제가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 노래는 조금 진지하게 불러야 되겠죠. 이 노래는 좀 진지하게요. 장엄하게 불러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또 목소리를 1.3배속을 하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짝짝짝짝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 먼저 죽은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 나가자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민주화 운동 여러 운동들에서 많이 불리우고 또 뭐 공식 행사에서도 이제 많이 불리게 되는 노래입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5.18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전두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머리 빠졌다고 놀리면 안 된다. 제가 같은 그 500만 탈모인 중 한 사람으로서 전대갈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저도 좀 뜨끔하긴 한데 전두환이라고 부를게요. 지금부터 짧게 볼게요.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분 지났어? 30분 지났네. 큰일 나네 그냥 진짜. 큰일 나네. 언제 해야 돼? 우리 지금 노태우도 봐야 되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다. 자, 지금 최규하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전두환이 권력은 누가 쥐어야 돼? 자기가 쥐어야지. 그럼 뭘 하나 만들어야지. 지금 합동수사본부장 하면서 무슨 권력 쥐을 수 있어? 안 되지. 권력을 못 쥐잖아.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일명 국보위라고 하죠.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가 국정을 장악합니다. 이거 뭐 진짜 정말 대자뷰 같아. 대자뷰. 박정희 대자뷰 같아. 응? 우리 그 박정희 5.16 군사정변 직후에 뭐 만들지?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든 거랑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싶어요.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을 장악했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신군부 시절에 시작된 정책들을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언론 통폐합 나오고 뭐 나오고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보도지침 나오고 삼청교육대 나오고 또 7.3교육조치 일단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방금 이야기한 국가고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라는 내용도 선택지로 등장을 하고요. 언론통폐합, 삼청교육대 다 선택지로 나오는 겁니다. 언론통폐합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론을 장악한다. 다시죠. 유신 시절에 뭐였죠? 프레스카드제 기억하시죠? 전두환도 마찬가지. 아니 뭐 마찬가지라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 언론 통폐합, 언론 기본법, 보도 지침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언론 통폐합이 뭐냐면 우리 여러 신문사, 방송사들이 있죠.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 친정부 성향의 신문사, 방송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같이 하나로 묶어버리거나 폐간을 시켜버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론 강제 통폐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자들, 언론인들이 그냥 잘립니다. 해직이 돼요. 1000명 이상의 기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부 기자들은 삼청교육대 끌려가고 이게 1980년 11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12월 달에 언론기본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 홍보조정실에서 각 언론에다가 보도지침을 하달을 합니다. 보도지침. 야 거기 그 방송국이지? 야 거기 신문사지? 이번에 그 각하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보내도록 해. 야 이번에 저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있잖아. 그거 왜 그렇게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도록 해. 정부에서 언론에다가 정치, 경제, 사회, 일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언론은 그걸 그대로 씁니다. 우리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이제 김영삼이 1983년에 단식 투쟁을 합니다.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 3주기를 맞이해가지고 희생자들 추모하고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의 중요한 단식 투쟁이었죠. 야당의 대표, 야당을 대표하는 그런 제야의 중요한 인사가 단식 투쟁을 한다? 요즘엔 큰 기사거리가 되죠. 주는 메시지도 확실하고. 근데 당시에 보도지침을 받았던 언론이 제목을 어떻게 실었냐. 모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 단식 투쟁을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실었어요. 모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 제목 이렇게 짓고 그냥 짧게 보도하고 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 지침이 나중에 이제 1986년 들어서 가지고 이제 폭로가 되죠. 이런 보도 지침이 있었다는 게 폭로에 의해 이제 밝혀지고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아무튼 한능검 선택제는 뭐라고 하냐면 언론의 통폐합이 강제로 단행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볼 것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천교육대를 설치하였다. 삼천교육대 볼게요. 아직도 주변에 삼천교육대에 대한 이런 향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있고 그래요. 이게 명분이 아주 좋잖아요. 제 그 블로그 댓글에도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계셨어요. 삼천교육대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좋은 거로 하고 적어 놓으셨죠?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우리 명분이 좋아요. 사회 정화를 위해서 불량배들, 깡패들 잡아다가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정말 좋죠. 이거 홍보도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TV 키면, 라디오 키면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삼천교육대에 안 다녀온 분들은 거기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물론 진짜 깡패들, 진짜 불량배들, 진짜 마약사범들 데리고 가서 교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삼천교육대가요. 법원 영장 없이 그냥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나쁜 놈들, 깡패들, 사기꾼들, 이 마약 밀수, 걔네들 많이 잡아갔어요. 걔네들 잡아간 거 100번 1000번 엄청 잘했죠. 근데 억울하게 이유 없이 그냥 잡혀간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직 기자가 끌려가기도 합니다. 기자가 깡패야? 불량배야? 그냥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불황자들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정부에 저항하는 자들 많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잡아가서 그 안에서 심각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반 죽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삼천교육대 다큐멘터리 한번 찾아서 좀만 찾아봐서 찾아보기만 해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죽기도 하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근데 막 아직도 그냥 막 삼천교육대 그 시절 참 좋았지. 깡패들 싹 잡아가고 그런 분들 아직도 계세요.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분들 나라님들 하는 거 칭찬만 하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삼천교육대 지금 예전처럼 부활하면 큰일 나요. 요즘 다 잡혀갑니다. 요즘같이 청와대에다가 바로 민원 넣고 청원 올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삼천교육대라뇨. 아무튼 자 넘어가고 다음은 730 교육조치를 보도록 할게요. 이 730 교육조치는 딱 세 가지. 본고사 폐지,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 당시에 이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되죠? 과외가 판을 치죠. 야 본고사 폐지하고 예비고사하고 내신으로만 대학 가게 하자. 그리고 대학생들 과외 전면 금지시켜. 그리고 대학 졸업 정원제? 이거 뭐야? 대학 졸업 정원제는 뭐냐면 졸업을 일정 숫자만 하게 해준대. 왜? 야 니들 대학생들 말이야 맨날 데모만 하고 데모 좀 그만해. 그러다 대학 졸업 못한다. 대학 졸업 못해. 대학 졸업 정원제야. 대학 졸업에 신경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과외도 금지됐어. 대학생들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시위를 해?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는 언제다? 전두환 시절이다.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전두환도 이제 대통령을 해야죠. 박정희도 그랬던 것처럼 일단 최규하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아직 유신헌법이 남아있으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전두환이 뽑혀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조만간 개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요. 8차 개헌이죠. 그게 전두환 때 개헌을 합니다. 8차 개헌.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7년 단임제. 와, 유신헌법보다 임기는 1년 늘었는데 그래도 단임제야. 딱 7년만 한대. 7년. 그런데 간선제야. 간선제는 유지한대. 직선제가 아니야?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폐지한대요. 그런데 간선제가 아니야? 대신에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대. 야 방구야. 그거나 국민이 안 뽑는 건 마찬가지잖아. 직선제가 아니에요. 우리 유신헌법에서 개선은 됐지만 아직 이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부족한 개헌이었다. 부족한 개헌이다. 그러니까 전두환의 8차 개헌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좀 주목하시면 돼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다는 것은 곧 그게 간접선거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택지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규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이었고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8차 개헌 후에 전두환도 당을 만들어야죠. 군인 출신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민주정의당, 민정당입니다. 민정당. 저 어렸을 때는 민정당 저는 기억이 나요. 민정당 기억납니다. 아무튼 민정당 만들어서 대선에 나갑니다. 근데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다 가택연금 정치활동 못해요. 정치활동 못하게 해가지고 대선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삐리삐리한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전두환이 결국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5공화국이 시작이 됩니다. 5공화국 바로 가도록 할게요. 또 말 꼬이네. 30분 넘어갔더니 또 말 꼬입니다.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5공화국. 50 시절은, 우리 50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많이 갈립니다. 야, 그때 참 살기 좋았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때도 좀 격동의 시절이었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절이었지. 힘든 시절이었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주에서는 살기 좋았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지만 일단 그래도 50 시절 좋았던 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제가 최고를 달립니다. 우리 1980년대가 대한민국은 정말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경제 호황이 왔을까? 여러분 삼저 호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저 호황. 삼저. 세 가지가 낮아. 세 가지가 낮아서 호황이 왔어. 저유가, 기름값이 낮아. 저달러 가치가 낮아. 마지막으로 저금리, 금리가 낮아. 이 세 가지가 낮은 거랑 경제 호황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거 경제 아니야? 경제 꼴도 보기 싫은데 지금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 저 상대 출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유가가 뭐야? 유가가 뭐야? 기름값이 낮아. 기름이 무슨 기름이야? 참기름이야? 들기름이야? 아니지. 석유값이지. 석유. 우리 국내 중화공업 공장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 석유가 필요하지. 우리는 근데 기름을 어떻게 우리가 뽑나? 땅에서? 아니지. 해외에서 사오지. 기름을. 그런데 기름값이 낮아. 저유가야. 그럼 뭐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죠. 공장 돌릴 때 석유값이 적게 들어간다고. 그럼 뭐야? 좋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저유가가 되면. 좋죠. 자, 달러는 뭐야? 미국 돈이지. 우리 외국에서 이 당시에는 원자재들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달러 가격이 낮다는 게 뭐야? 달러 가격이 낮아. 그러면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역시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저 달러도 알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저금리 봅시다. 저금리. 금리가 낮으면 우리 대출을 많이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생산 투자, 설비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좋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 3조 호황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최초로 무역 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능금 선택지에 3조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에 3조 호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한능검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 우리 학생들이 그토록 원했던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 소리 벗고 팬티 질러. 그렇게 했겠죠. 물론 뭐 바로 시행된 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학교별로 뭐 교칙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했지만 시범 조치로 이 당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가 처음 시행된 것도 50대였다. 그리고 이거 정말 좋죠. 해외여행 자유화.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물론 이제 이 당시 해외여행이야 뭐 정말 부유층, 진짜 부유층 아니면 꿈도 못 꿨죠. 꿈도 못 꿨어요. 조건도 있었습니다. 조건이 50살 이상 먹어야 돼. 그리고 200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한 번 더 소리 질러야지. 응? 교복 자유라 두발 자유라 이거 해외여행 자유화야. 응? 근데 아까 교복 자유라 두발 자유라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해외여행 자유화는 시험 사례에 종종 등장하니까 알아둡시다. 언제라고? 전두환 때, 50 때. 그 다음에 또 야간 통금 해제. 이것도 좋아. 지금 뭐 완전 막 좋아지네. 좋네. 우리 박정희 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박정희 때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야간 통금. 통금이 처음 시작된 거는 이 미 군정 때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때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그게 전두환 때 들어와서 해제가 됩니다. 오예! 또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질러야 돼 또. 응? 너무 막 다 해제돼 막. 통금이 근데 해제되니까 뭐가 뒤따를까? 밤에 놀 수 있죠. 향락 문화. 밤 문화가 이제 번성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 전두환 때 그 3S, 3S 정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3S. 스크린이 뭐야? 스크린, 화면, 칼라 텔레비전. 그 칼라 텔레비 방송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게 전두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디오 테이프 보는 거 VTR이라고 하죠. 지금은 VTR이 없죠. 비디오 테이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동네마다 비디오 가게가 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도 VTR 기계가 다 있었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보기 힘들죠. 당시에는 VTR도 정말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영화도 많이 보고. 이거 뭐라고? 스크린 정책. 그 다음에 스포츠. 프로야구가 이때 출범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10개 구단이지만 이 당시에 처음에는 6개 구단으로 출발을 해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죠. 프로야구가. 프로 축구도 이때 생겼고요. 프로 씨름도 이때 생겼고, 농구대잔치도 이때 생겼고, 배구 슈퍼리그 이런 거 다 전두환 때 출범한 겁니다. 50 때. 마지막에 섹스. 통금이 해제됐다고 했죠. 제가 통금이 해제됐다고. 밤에 이제 놀 수 있어요. 성매매 업소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포르노 비디오 막 그런 게 뭐 보급이 돼요. 한국 에로 영화들, 에마부인 막 병광세 막 이런 에로 영화 제작이 막 활성화됩니다. 3S 다 하셨죠. 그리고 이거는 가끔씩 이제 나와요. 사료로 등장할 때도 있는데 1981년에 그러니까 5.18 다음에죠. 국풍 81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문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국풍 81은 5.18 1주년이잖아요. 그 1주년을 무마하려고 정부에서 이제 기획적으로 만든 그런 정치적 문화 행사였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풍 81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에는 사진으로 등장한 적도 있고 한눈검에는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살기 좋지. 경제 좋아. 막 밤에도 맘대로 돌아다녀. 막 장사도 잘 돼. 막 해외여행도 가고 막 영화에 TV에 막 스포츠 관람에 막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가 정말 살기 좋은 사람들, 살기 좋은 세상이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50 시절을 최악의 시절이었다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광주 사람들은 그랬을 테고 자기 주변의 가족 친척들이 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 슬픔과 분노를 제가 가늠할 길이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론 통폐합에 보도 지침에 삼천교육대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중에 일어난 신군부의 이런 학살을 미국이 그냥 용인했다. 왜냐면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을 축하한다고 이제 미국 그 레이건 대통령이 막 초청을 하고 대접을 해줬다. 학살자를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이 그걸 용인했다. 또 알았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반미투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집니다. 학살자 전두환을 용인하고 옹호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그런 시위도 벌어졌고 또 부천경찰서 성공문 사건, 보도지침 폭로, 하여튼 인권을 무시하는 또 공권력이 남용되는 여러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1987년 6월 항쟁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전두환 통일정책 하나만 보죠. 하나만. 전두환은 그냥 선택지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하나가 뭐냐면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1985년이에요. 이때가.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누구다? 전두환 50대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의 선택지로 등장을 해요.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누구다? 전두환 50대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가죠. 1987년 6월 항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화면을 일단 보실게요. 쭉 보십시오. 화면의 흐름으로 6월 항쟁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거의 다 이 화면의 흐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등장해요. 마지막 부분만 안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1987년 이전에도 이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민주화 추진협의회 만들고 신한민주당 창당하고 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무슨 1000만 명 서명운동 이런 것도 펼치고 계속 이어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왔는데 그러던 와중에 1987년 초에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987년 1월에 일어납니다.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거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끌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경찰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영화에도 나오죠. 책상을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미친듯이 들고 일어나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시위가 이제 극심해지고 결국에 이제 물고문 사실이 드러납니다. 물고문 사실이 드러나고 담당 경찰관 2명을 구속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일어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일어나고 여러 이제 막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정통성도 없고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웬 말이야. 직선제 개헌해라. 아까 얘기했던 민추협, 신한민주당 계속 외쳐댑니다. 개헌하라고 해요. 개헌하라고. 근데 우리 전두환이 이걸 들어주겠냐고. 안 들어주지. 전두환이 그래서 1987년 4월 13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헌법 좋은데 왜 그래? 좋잖아. 현행 헌법 좋으니까 개헌 이야기 다시는 좀 꺼내지 좀 마. 좀 있으면 88올림픽도 하잖아.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 앞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는 그때까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해. 이게 바로 4.13 호헌 조치예요. 호헌 조치. 우리 1987년 6월 항쟁 구호 중에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렇게 합니다. 호헌, 철폐, 호헌, 철폐. 호헌, 헌법을 옹호한다. 헌법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전두환이 방금 얘기했잖아. 현행 헌법을 보호한다. 옹호한다. 유지한다. 그래서 호헌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니까 전두환 당신이 말한 4.13 호헌 조치를 철폐하라. 그 얘기는 곧 직선제 개헌에 관한 논의를 어서 진행하라. 이런 말이겠죠. 이제 호헌철폐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호헌철폐라는 구호를 알고 있다면 이 87년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뭔 말하는 거야? 다 알아들으셨죠? 말을 하면서도 막 제가 꼬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폭탄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1987년 5월에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에서 정의구현사재단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정의사제 구현단인가? 헷갈려요. 아무튼 정의구현사재단? 정의사제구현단? 갑자기 헷갈리네. 정의사제구현단이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이 없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폭로를 해요. 뭘 폭로하느냐?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경찰관 2명 구속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찰관 5명이었어.
경찰관 5명이 붙잡고 물고문하고 얼굴에다 수건 해갖고 고춧가루 들이붓고 예. 그리고 그 5명이 고문을 했고 윗대가리들은 그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정의사제 구현단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영화 1987, 1987에 긴박하게 등장을 하죠. 이 폭로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돕죠. 영화를 보면 그 교도소에 있던 재야 인사, 또 수배 중인 사람, 교도관, 기자, 편집장, 일반 시민 모두가 이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이런 은폐 축소 조작이 이제 드러나면서 시민 학생들이 정말 이제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7년 5월 27일에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학생들, 종교계까지 모든 국민이 모여서 민주헌법쟁취 국민본부를 만들고 국민대회를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시위가 이어지죠. 그러다가 1987년 6월 9일에 연세대의 다니던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고 중태에 빠집니다. 사진 아시죠? 정말 유명한 사진이죠. 이 긴박했던 당시에 이 사진이 퍼지고 나서는 이제 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꼭 우리 정말 뭐 데자뷰 같죠? 우리 지금 4.19 혁명 보는 건가요? 똑같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4.19 혁명에서 김주열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그 어디야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고 정말 이 대국민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27년 만에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고 뇌사 상태에 이르자 전 국민이 일어납니다.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강릉, 제주도 모든 대학의 학생들, 전국의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 규모를 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요. 모든 경찰력을 다 투입하고 최루탄을 미친 듯이 쏩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나오고. 당시에 최루탄이 모자랐대요. 최루탄이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공장에서 계속 돌려가지고 뽑아내는데도 모자랄 정도로 다 쏟아 부었는데도 그 정도로 시민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시위대하고 서로 돌 던져 서로 투석전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야 이거 계엄령 선포해야 되나? 군대 투입해야 돼? 마음을 먹어요. 근데 밑에 사람들도 반대를 하기도 하고 누가 이제 또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냐면 미국이 이제 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노. 너네 내년에 88 올림픽 하잖아. 응? 우리가 1980년 5월 18일 그때는 눈 감아줬는데 지금은 아니야. 야 국민들 또 총으로 쏠라고? 이제 민주주의 모습 좀 보여줘 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이기죠. 당시 이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이제 6월 29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6.29 선언이라고 해요. 6.29 선언. 6.29 선언이 6월 이제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우리 항상 직선제로 개헌하라고 외쳤었잖아요.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는 내용의 그런 담화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29 선언이고 그게 바로 6월 항쟁이 국민의 승리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였죠. 6.29 선언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공명선거 실시, 김대중의 사면복권 및 시국 관련 사범 석방, 인권 침해 사례의 시정과 제도적 개선, 언론 창달, 지방의회 구성,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 실현, 대략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10월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우리 마지막 개헌, 9차 개헌, 바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임기 5년 단임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국회 해산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6월 항쟁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시간 배분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야? 58분. 미쳤다. 노태우 할 수 있으려나? 자, 6월 항쟁 여기서 그만하죠. 한등급 선택지에는 대략 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사로로 나오고 선택지는 뭐 이제 뭐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맞죠? 4.13 후원 조치에 반발하여 후원철폐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맞죠? 후원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맞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맞죠? 시위 도중에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맞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맞죠?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로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1987을 한번 보세요. 1987 외에도 뭐 남영동 1985, 택시운전사, 보통사람, 또 뭐 화려한 휴가, 뭐 박하사탕, 꽃잎 80년대를 다룬 영화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두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노태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고 현대사 초반에도 이야기했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노태우 대북정책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그 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 딴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또 갑자기 이제 부담감이 또 밀려오네요. 전두환을 너무 길게 했어. 노태우는 짧게 갈게요. 사실 뭐 짧습니다. 사실 볼 거 없어요. 대북정책만 유심히 잘 보면 됩니다. 근데 노태우 6공화국
제가 지금 바로 노태우 육공화국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 중간을 빼먹었네. 6월 항쟁 힘들게 해가지고 직선제 개헌했는데 왜 신군부 세력이었던 노태우가 또 대통령을 했나? 여러분 안 궁금하셨나요? 궁금했다고 하세요, 빨리. 그래야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전두환을 끌어내렸으면 정권 교체를 했어야지. 그런데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용필 다 나와버렸어. 이 야권이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다 후보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36%, 김영삼이 28%, 김대중이 27%, 김종필이 8%.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6월 항쟁을 정권 교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88년에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이 이제 더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당시에 노태우가 민정당이었고 김대중이 평민당, 평화민주당, 그다음에 김영삼은 통일민주당. 야당이 여당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형국을 뭐라고 하죠? 여소야대 국회라고 하죠.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을 합니다. 최초로 탄생을 해요. 그래서 50 청문회가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오는 거예요. 50 청문회.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50하고 비리를 막 파헤치고 막 대기업 총수를 불러다가 막 뭐라고 혼내키고 막 그러면서 스타로 떠오른 사람들이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노무현 있고 이인재, 이해찬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했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정말 안 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1990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지죠. 그 유명한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보수 대연합 다 모여라. 민정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이 되면서 엄청난 거대 여당이 하나 생겨나죠. 바로 민자당, 민주자유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이것 때문에 이제 욕을 두고두고 먹고 있죠. 이거 왜냐면 그동안 그토록 얼마나 민주투사였잖아요. 민주화를 정말 부르짖던 우리의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던 그런 김영삼이 군부세력과 손을 잡아 3당 합당.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또 한동안 안 나오는 얘기를 또 했네. 나오는 거 빨리 보죠. 3당 합당은 근데 사료로 나온 적 있습니다. 3당 합당 나온 적 있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셋이 3당 합당 했다. 이 당시 그게 사료로 나오고 이 정권에서 있었던 일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노태우 60 때 3당 합당이 이뤄졌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0 때 있었던 일, 그 대북 통일정책 보기 전에 한번 보죠. 일단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알죠? 이게 60 때 결성이 됩니다. 1989년 60화국 때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노태우 때 만들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들어지기만 했어요. 전교조가 결성됐다고 했죠. 60 때 노태우가 만들어졌고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승인을 받은 거는 김대중 때입니다. 1999년이고. 그리고 그 전두환 때 있었던 언론기본법이 60 때는 이제 폐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조금은 이제 확대가 되긴 했죠. 볼 거 별로 없습니다. 노태우는 볼 거 없어요. 통일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고요. 화면부터 한번 보실게요. 화면 쭉 봅시다. 중간에 통일 관련이 아닌 선택지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입니다. 경실련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경실련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경실련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여러분 뉴스에 뭐 종종 나올 겁니다. 경실련 나올 텐데. 뭐 이제 여러 경제 관련,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뭐 이런 공정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실련이 한 일들 보면 주택 임대차 제도를 뭐 개선하자, 또 뭐 공정선거를 감시하자, 또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 도입하자, 금융실명제 도입운동도 했고, 뭐 한약 분쟁도 조정하고, 부동산 실명제도 도입하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 정보공개법을 도입하자,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 뭐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하여튼 정말 뭐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경실련이 노태우 60 때 만들어진 것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실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는 언제? 60하고 노태우 때다. 나머지는 다 통일이에요. 노태우 문제는 90% 이상 통일입니다. 95% 이상 통일이에요. 자, 일단 77선언부터 보죠. 77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거 50 몇 회에 나왔죠. 50 몇 회 하는 거예요. 우리 1988년 9월에 88 올림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7월 7일 8877 77선언이 발표됩니다.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이에요. 77선언이. 내용은 뭐야? 우리는 북한과 선의의 동반자 관계야. 동반자. 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동반자래. 영원한 나의 동반자. 노래가 떠오르네요. 또 이러지.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근데 88 올림픽에 여러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 초대했고 그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왔거든요. 근데 북한도 사회주의인데 사이가 안 좋으면 되나? 좋아야지. 줘야지. 남북 간에 상호 교류하고 그럽시다. 다다음 달에 88 올림픽도 있는데 77선언 딱 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88 올림픽 딱 하고 이게 된 거예요. 77선언은 노태우다. 그리고 나서 1989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자주, 평화, 민주.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 그리고 나서 최초로 남북 고위급 총리회담이 1990년에 열리게 됩니다.
이건 중요해요. 최초로 남북 고위급 총리 회담이, 고위급이라면 총리급이야. 회담이 1990년에 열리게 됩니다. 어, 계속 열려요. 한 5번 정도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뭐 동시 가입이 이거 뭐 남한하고 북한이 한 나라로 해서 가입했다가 아니고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아무튼 근데 하지만 동시에 가입했다. 유엔도 그걸 받아들여요. 유엔이. 그리고 남한 대표, 북한 대표 나가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엔이 북한을 나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현대사 초반에 그 얘기 기억나시죠? 남한 단독 선거 결정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부 수립되고 나서 남한만이 유엔이 인정한 단독 정부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도 인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북한은 배려 정부가 아니야.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막 5번 열리고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고 분위기 겁나게 좋아. 야, 우리 뭔가 하나 만들자. 응? 뭐 하나 그냥 죽이는 거 하나 만들자.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하나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노태우 시험 단골 문제인 남북 기본 합의서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남북한 간의 최초의 공식 합의서가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제1조가 뭐냐면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너네 공산주의? 그래, 잘해봐. 사회주의 인정할게, 잘 살아봐. 그리고 구조에서 남과 북은 서로에게 절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는다. 침략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들어갔어. 남북 기본 합의서에. 여러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왜 노태우 통일정책 시험 잘 나오냐면요. 분단 후에 남북 정부 간의 최초의 공식 합의서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또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를 했어요. 정말 의미가 있죠.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통일정책이 잘 나오는 거고. 사실 합의서는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는 잘 뽑아냈어. 근데 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협상도 잘 안 이루어지고 또 남한에서는 항상 또 미군들이 대규모 훈련하잖아요. 그거 갖고 북한이 또 뭐라고 하고 협상 진행 안 되고 흐지부지 되고. 그래도 남북 기본 합의서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 비핵화 할게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노태우 시절이다. 라고만 기억하세요. 뭐. 북한이 근데 뭐 핵무기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지. 나중에 이제 그 뭐야 NPT 탈퇴하고 NPT가 뭐냐면 핵확산 금지 조약 그런 거 탈퇴하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지금 진해 핵 개발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유명무실해지죠. 하지만 그래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걸 했다. 그때만큼은 우리가 통일의 분위기였고 뭐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건 인정을 하자. 그렇게 봅시다. 자,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북한하고의 일이에요. 통일정책. 우리 노태우 때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 그리고 중국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와, 노태우 대단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세계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동독, 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89년 12월에는 소련이 해체됩니다. 소련이 뭐야? 소비에트 연방이잖아. 그래서 소련이잖아, 소련. 근데 이 미국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말고 아빠 부시. 그 아빠 부시하고 머리에 이상한 그 지도 그려져 있는 고르바초프, 소련 고르바초프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냉전 끝냅시다. 오케이? 우리 그리고 소련 개혁 정책, 개방 정책 할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 많이들 탈퇴를 합니다. 소련이 해체가 돼요.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뭐 그런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였던 소련이 무너집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결국에 1990년 10월에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을 해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공화국 노태우도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소련 고르바초프하고 회담을 갖고 국교를 맺습니다. 소련하고 국교를 맺어요. 그리고 92년에는 중국하고도 수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거 언제야? 육공화국 노태우 때. 중국에 처음으로 방문하고 그래요.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언제? 노태우 육공화국 때.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외교 이걸 뭐라고 그래? 북방 외교라고 하죠. 아유, 뭐 아파. 너무 목 아프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육공화국 끝입니다. 아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가 육공화국이죠. 저 국민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8 올림픽 개막식도 생방송으로 봤고요. 그 뭐야 불렁쇠 소년도 기억나고. 그 당시에 올림픽 마스코트 이 호돌이가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필통에 붙어 있고 막 지나가는 전봇대에 붙어 있고 막 바닥에도 호돌이가 그려져 있고 막 하여튼 막 안 붙어 있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호돌이. 그리고 이제 저 중학교 때인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딱 나타나죠.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 날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 그 이유를 난 알 수가 없어요. 달려달렸었죠. 그때가 참 웃겼던 시대예요. 우리 그 뭐야 그 당시에는 뭐 10대 가수상 뭐 그런 거 10대 가수, 10대 가요 가수상 있었는데 이런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우리 현철, 주현미 이런 트롯 가수들과 발라드 가수들과 댄스 가수들이 같이 상을 받던 그런 시절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하면 9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 자, 여기까지 하죠. 잡소리 겁나게 많이 하네. 오늘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했고, 그다음에 1987년 6월 항쟁했고, 그리고 노태우 대북 정책까지 현대사 시험의 정말 단골 문제 3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도 노래를 막 몇 번 흥얼거렸는데 다음엔 좀 더 잘 부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